공병을 보내는 건 저는 기본값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실제는 이제 공병인데 민간인처럼 신분 세탁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1번이고,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또 성실한 노동인력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전투 병력이 들어간다 한다면 전원 군단에서 병력 차출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함으로써 상당한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효과들이 그대로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하게 되면 누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러시아군이 받는 참전 월급이 한 3,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외화벌이 수단이 될 것이고, 제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증거할 만한 다수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BBC에서도 이미 극동 지역에서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북한인들의 유입을 이제 포착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한 1만 명 정도를 보내야 북한 입장에서도 성의 있는 지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만 명 정도를 보낸다 해도 거기에 이제 50%가 예를 들어서 투입이 되고, 나머지 50% 5,000명은 이제 부대 교대, 후방에서 전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병력은 10,000명을 보내도 5,000명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세력들이 들어갔는가가 관건인데요. 1차적으로 재건과 관련된 인력, 그러니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실제는 이제 공병인데 민간인처럼 신분 세탁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전투병력이 파병됐을 가능성이 2번이고요. 세 번째는 공병을 보내되 이 공병에 대한 경계를 제공하는 것은 또 전투병력이거든요. 공병과 전투병력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공병을 보내는 건 저는 기본값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지금 러시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전투병력을 동원하기도 쉽지가 않고, 재건 지역에도 사람을 보내려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일의 강도도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 지역에 노동력을 투입하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또 성실한 노동인력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병 말고 전투병력이 들어간다 한다면 남북한 지금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 군단에서 병력 차출하기는 어렵고, 잘 훈련되어 있고 특히 이제 게릴라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뭐냐,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김정은이 일상적인 현지지도 했던 조금 복기를 해보면, 올해 낙하산 부대, 그러니까 공수부대 특수작전군 현지지도가 일부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기상이 안 좋은데도 상반기 때 대규모 강화 훈련하다가 사망자도 나오고 했던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 파병을 염두에 두고 빌드업을 해왔던 과정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잘 훈련된 병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보내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특수작전군의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판 월남전 파병처럼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함으로써 상당한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 한국이 미군의 무기체계를 받아들였고 그걸 기초로 한 K방산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에 우리 한국군 장병들이 받았던 한 달 월급이 평균 한 500달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벌이 측면에서도 이게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그대로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하게 되면 누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러시아군이 받는 참전 월급이 한 3,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소.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더 붙게 되면 5,000달러 정도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외화벌이 수단이 될 것이고요. 무기체계가 낙후되어 있는데 어쨌든 파병하고 특별군사작전에 투입이 되기 위해선 북한군 무기체계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산 무기체계, 실제 전쟁에서 검증된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체계를 광범위하게 북한군이 습득을 하고 적용을 해서 북한군 무기체계를 혁신을 하게 된다면 북한군 입장에서도 국방력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 가속화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북한 간의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체제 보장을 위한 일종의 안보 우산을 확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해외 교역의 압도적 다수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이 러시아로 확 쏠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인간적인 섭섭함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미국을 상대로 같은 또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위협 인식은 똑같거든요. 북한도 똑같기 때문에 북중 양자 관계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북중로 3자에서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측면에서 협력은 정책 공조가 현재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는 뭐 서방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도와라, 지원과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줘라, 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도 어떤 국제사회 기여 측면에서 압박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살상 무기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예산을 가지고 K방산 무기 체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달라, 뭐 이 두 가지 요청을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해 갈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변수는 역시 이제 다음 달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K방산 무기 체계 지원 내지는 수출 승인, 이 압박은 더 커질 거고, 반대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신행정부부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과 지지가 확연하게 이제 감소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우리도 K방산의 기여, 이런 압박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